1970년대부터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의 전 국토의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으며 세계 최고의 미국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에게 연달아 밀리며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을 일본이 장악하던 시절이 있었죠. 어떤 나라가 와도 일본한테는 상대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옆나라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일본에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며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조그만했던 삼성이 일본의 거대 기업들을 누르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980년대경 버블이 한창일 때 일본 경제는 어땠을까요? 먼저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의 규모와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NTT가 270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전 세계 10위권의 다른 기업들도 연이어 큰 규모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위권 기업의 일본 기업들이 8개나 차지하게 되면서 그냥 전 세계를 씹어먹었던 시절이었던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삼성전자의 기업 규모는 어땠을까요?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이 보기에 이런 자그마한 기업이 훗날 자기들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삼성을 만든 반도체 산업, 삼성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때는 1983년으로 넘어갑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반도체 최강이었던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 도시바 등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순히 모든 기술을 알려줄 리가 없죠. 미국과 일본의 텃세로 인해서 기술 유출은커녕 찬밥 신세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오지 못하게 됩니다. 도시바뿐만 아니라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등 당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회사들은 모조리 찾아가서 기술 좀 알려달라고 사정사정 해가면서 낮은 자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찮고 하찮아 보였겠어요. 그래서 삼성 직원들이 가도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다반사였고 삼성 직원들한테 대놓고 너네가 디램 만드는 걸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일본에서 자기들이 기술을 알려주면서도 대충 몇 가지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가라 라는 식으로 정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아마 기술을 알려줬을 거예요. 삼성이 전 세계를 놀래키는 일이 얼마 안 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1983년 12월 1일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 뒤 6개월 만에 삼성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64K 디램 반도체는 당시 일본과 미국도 6년간의 공을 들여서 개발했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그걸 6개월 만에 해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또 한 번 놀래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64K 디램 개발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56K 디램 반도체를 또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삼성은 반도체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속전속결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언제나 했을 정도로 반도체 개발에서 품질 못지않게 속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반도체 경쟁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일본, 미국 경쟁하던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일본, 미국과 경쟁하던 위치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또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디램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미래 기술 선택의 갈림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디램 반도체를 만들 때 향후 트렌치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 스택 기술을 활용할 것이냐를 두고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고민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회로 만들 때 웨이퍼 표면을 파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회로를 위에 쌓아가면서 만들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일본과 미국 회사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트렌치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더 복잡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냥 파내면서 회로를 만드는 방식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아가면서 나아가자라는 방식을 미국과 일본 회사들은 취했었고 삼성은 앞으로 공정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스택 기술 한 단계 한 단계 반도체 회로를 쌓아가면서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독자적인 스택 방식을 삼성전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왜 일본과 미국 회사들은 스택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냐?
스택 방식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경제성도 낮고 공정 방법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품질 확보 측면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한 방식을 택한 것이고, 삼성은 지금은 좀 난항을 겪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택 기술로 가야 한다는 도전을 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선택으로 일본의 도시바 등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에 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밀리게 되고,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전 세계 D램 분야 넘버1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삼성은 계속 성장하면서 아시아에선 3위 기업으로 랭크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고, 일본 기업들의 가치는 점점 더 아래로 밀리게 됩니다. 1980년대 직장 생활을 했었던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삼성의 성장을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회사 다닐 때 삼성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일본에서 삼성처럼 몇백 배의 성장을 단기간에 이뤄낸 기업이 없으며 삼성이 또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는 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삼성이 일본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자존심을 굽히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비웃으면서 너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자세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